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 가운데 악마 같았던 후배 커플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중학교 선배를 대상으로 아주 가혹한 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돼서 구속됐는데요. 경찰이 이 사건 수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는 언제 투입이 되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동두천 경찰서 수사과장 출신이시죠. 김복준 한국범죄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사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이 피해를 당한 사람은 24살 먹은 남성이에요. 네. 이 사람은 작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전남 무안에 있는 집을 떠나서 이제 광주에서 취업 때문에 기거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중학교 3년 후배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선배라고 했겠죠. 그때는 뭐 취업이 하고 싶으면 저랑 같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물류센터에 가서 일 좀 하자. 네. 이렇게 권유를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의를 하고 이 사람은 경기도 평택으로 왔어요. 왔는데 누구랑 같이 기거하게 되냐면 3년 후배인 21살 박 씨. 그다음에 이 박 씨의 그 애인이죠. 연인 네네. 유모 씨라고 23살이에요. 나이가 더 많습니다. 네네. 이 여성과 이제 이 피해 남성 3명이서 기거를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한 집에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생활비라든지 이런 거는 각각 이제 뭐 내기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네. 그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됐고 특히 그 과정에서 이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카약이라는 걸 운동을 했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운동으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다 보니까 체육관을 같이 합시다. 돈 벌어가지고 모아서 네네. 이 후배가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그걸 구실로 해서 캐피탈에서 뭐 대출도 이 사람 명의로 좀 받았고요.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취업 면접 가라 그러는데 안 갔다 해가지고 손해 본 게 뭐 6천만 원이다 사용증 써라 뭐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갈취를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 안 되니까 폭행이 시작됐고 하고. 그 폭행이 어마어마합니다. 주먹 뭐 골프채 말하기 곤란한 어떤 그런 네네. 그 험한 방법으로 너무 결국 가혹해. 3도화상의 8주까지. 네. 예, 그래서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광주에 있는 화상병원에 입원했다가 거기에서 치료비가 없으니까 데리고 나오죠. 네. 그리고 원룸에 감금을 시켜놨는데 이 피해자가 이제 겨우 도주해가지고 네. 집에 가서 이제 얘기를 했고 신고가 됐던 그런 사건이죠. 진짜 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그렇습니다. 정도로 가혹행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이 커플은 이 사전에 계획을 아예 짜고 예. 선배를 유인해서 인신매매까지 하려고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이거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제 경찰 단계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 조금 더 드러난 사실들인데 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사기 개통해가지고 명의자 해서 네. 그런 전력도 있었고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또 후배한테 당하면서 가만히 있었고요. 일 시켜서 임금 착취를 하기로 두 사람이 이 연인 관계죠. 두 사람이 이 기획을 했어요. 그 부분이 드러났고 네. 피해자 차도 갖다 전당포에다 맡기고 돈을 갈취하고 그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니까 그때는 이 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원양어선에다가 아주 인신매매해버리자. 이런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 20대 초반의 커플이 그 네. 선배를 유인해서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게 사실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전과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직 그것은 좀 확인된 거는 전과 관련된 거는 이제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고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너무 가혹한 행위여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처음일까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그런 그렇게 상황입니다. 들죠. 예. 경찰이 이 커플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하던데요. 예. 4200번님도 마침 문자를 주셨는데 이 커플의 경우 프로파일링 하면 사이코패스인지 여부가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고 예.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러의 역할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프로파일러가 좀 잘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프로파일러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요. 이렇게 그렇습니까? 생각하시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프로파일러라는 건 뭐냐면 어떤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범인을 축소해주는 역할을 해요. 수사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 임무가 하나 있고요. 두 네. 번째는 범인을 검거한 이후에 범죄 동기를 따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참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범죄 동기가.
그때는 이제 프로파일러가 좀 붙어가지고 네. 어떤 그 심리 상태에서 이런 범죄 행위를 하려고 했을까 하는 범죄 동기를 밝히는 이런 거 정도로 한 2개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럼 기본적으로 프로파일러는 그 뭐 심리학, 뭐 범죄학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신 분들인가요? 기본적으로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제가 2005년도에 국립중앙경찰학교 교수하고 있을 때 네네. 사실 프로파일러 과정을 만들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 프로파일러를 선발하면서 기본 조건은 어떻게 달았냐면 사회학,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 그 학사 이상, 학사 이상 이 특채 형태로 이제 이렇게 뽑았는데 한 15명 정도를 저희가 선발을 하고자 해가지고 인원을 공고를 냈더니 너무 많은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거르다 보니까 거의가 사회학이나 심리학 석사 이상이 다 선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프로파일러 과정은 거의 석사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공은 반드시 사회학, 그다음에 심리학을 공부한 분들이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범죄 관련해서 따로 교육을 받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 특채가 되고 나면 이제 저 국립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가서 8개월에서 1년 가까이 이제 그 실무를 이수하고 경찰청에 가서 프로파일러 자격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럼 이 프로파일러 그렇게 이제 자격이 되는 그런 분들이 뭐 모든 사건에 다 개입하지는 않을 테고 프로파일러가 들어가는 주로 어떤 유형의 사건이 투입이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이게 이제 그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프로파일러가 좀 그 확대 포장된 개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무슨 과장됐습니까? 사건이 해결 안 되면 무작정 프로파일러만 들어가면 그냥 다 해결되고 일사천리로 사건 끝나는 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경찰청에서 지나치게 프로파일러 과정 그 프로파일러를 과장하게 이제 그 홍보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수 있고요. 프로파일러가 대체로 투입되는 사건은 아무래도 강력 사건이죠. 저희가 2005년경부터 프로파일러를 모집한 이유도 그 즈음에 2000년대 초에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뭐 등등 해가지고 연쇄 살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고 그 즈음에 또 특히 그 이제 무동기 범죄라고 그러죠. 원래 무동기 범죄란 말은 없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동기에 의한 범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건이 굉장히 급격히 우리 사회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프로파일러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선발을 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프로파일러 지금 이 커플에 대해서도 프로파일러가 이제 투입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기획 단계, 애초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넘어갈 때는 뭐 기획까지 계획 범죄라고까지는 안 봤었어요. 냄새는 났지만요. 그렇지만 프로파일러가 한 2명 정도 붙어가지고 프로파일러는 꼭 가해자한테만 붙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한테 또 그렇죠. 케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 등등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약간 좀 단순 범죄로 봤다가 나중에 이제 조직 계획된 범죄로 지금 점차 사건의 성격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위원님한테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사례가 있었습니까? 특정하게? 아무래도 뭐 프로파일러 관련된 사건은 뭐 제가 취급한 건 아니지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이죠. 그 미성년자가 이 2명이 개입돼 있었죠. 그들이 그 나이 어린 아이를 본인의 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살해한 다음에 시신 훼손하고 또 시신의 일부를 또 나눠 갔잖아요. 공범하고. 너무 이랬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주범인 그 김양 그 당시에는 뭐 17살이었어요. 김양이 이 범행 동기 관련해 가지고 검거된 이후에도 횡설수설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수사관들이 이 프로파일러를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라포 형성이라고 그래요. 공감대 형성을 한 거죠. 가해자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범행 일체를 알아내는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 라포 형성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계속 뭐 밥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닐 테고, 네. 예. 여러 가지 기술일 텐데 그것도요. 아무래도 이제 네. 심리학을 전공하고 사회학을 전공한 그 아무래도 전공자들 아니겠습니까?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질문의 방법 같은 것도 달라요. 네. 원래 살인 사건 현장에 가가지고 그 용의자한테 당신 사람 죽였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일반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대체 그날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 신문 기법 중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일종의 프로파일인데요. 그렇군요. 이런 거 비슷하게 일단은 가가지고 사건하고 관계된 걸 직접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의 그 주변에 있는 자질구레한 일들부터 접근하고 흥미있는 거하고 그 동화하면서 네. 어느 정도 신뢰를 구축하는 그 과정, 그게 네. 이제 라포를 형성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벽이 무너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 본격적인 어떤 질문에 들어가는 형태. 이게 이제 프로파일의 어떤 기본적인 기법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라포 형성을 좀 비교적 빨리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예. 혹은 또 실패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당연히 실패하는 경우도 실패하는 있습니다. 경우 있으면 이제 다른 또 프로파일러가 또 투입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다친 경우, 완전히 다친 사람은 프로파일러가 풀어내지 못한 경우에 다른 사람이 붙는다고 그래갖고 크게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네. 특히 이제 우리 그 범죄학에서 어렵게 보는 게 노인성 범죄. 상주 사이다 그 사건 아실 겁니다. 네네. 노인성 범죄 같은 경우는 증거가 명백하고 아무리 그 완벽한 그 어떤 그 여건 속에서 그 증거를 들이대도 네네. 끝까지 부인합니다. 그게 노인성 범죄의 특징인데요. 그런 그렇군요. 경우라면 네. 프로파일러들이 실패한 경우에 다른 프로파일러가 그 케어한다고 그래서 해결되지는 않죠. 네. 늘 성공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이게 또 그 아까 말씀하신 인천 그 사건처럼 예. 10대 어린 친구들을 네. 다루는 방법이 또 다를 테고 방금 그렇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노인이 네. 다를 테고 예. 특히 문제는 약간 그 아까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지만 사이코패스 등등 이렇게 성향이 좀 다른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 것 같은데요. 각각 다 매뉴얼이 있겠죠? 그럼요. 네네. 유형 그 사람의 범죄 수법, 그다음에 나이대, 직업, 성별, 각 그 범행 수법 유형에 따라서 네. 매뉴얼이 다 따로 있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 PCLR 검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40점 만점에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25점 이상. 아니면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 이상이면 이제 이렇게 네. 간주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만점 맞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40점 만점에 40점. 엄여인입니다. 엄여인. 엄여인. 보험과 네. 관련된 엄여인 사건이 40점 만점에 40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조옥선님이 문자 주셨는데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요. 머리끝이 서네요. 이런 사람들의 뇌는 일반인들하고 다른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뇌 그 인체 구조하고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19세기에 이탈리아의 어떤 그 의사 논보르조라는 사람이 범죄 생리학이라는 거를 그 발표하면서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살인자의 뇌 구조는 좀 다르다. 골격이 네네. 다르다. 근데 그거는 그 근거 없는 학문으로 이미 죽은 학문입니다. 네. 현재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텐데 프로파일러로 일을 할 때 고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제가 프로파일러가 아니니까 그들이 뭐가 어려운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네. 뭐 저랑 같이 방송도 하고 하는 프로파일러 네네.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래도 강력범죄자들인 경우에 이제 여성 프로파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 상대적으로 여성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가는데 고통스러운 건 그거랍니다. 이춘재 사건 네네네. 비슷하게 손잡아 보자. 그렇죠. 네네. 그 강력범죄자들이 여성 프로파일러들한테 상당히 떠보는 형태입니다. 그거는 사실 기선제압하겠다고 네네. 성추행 비슷하게 네네. 달려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난감하다고 그래요. 특히 여성 파일러들, 예. 프로파일러들. 지금 어떤 교육 과정, 훈련 과정을 지나는지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활동 중인 프로파일러가 대략 몇 분 정도가 되나요? 국내에서는? 제가 확인하기에는 이 프로파일러는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각 지방 경찰청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37명 정도가 지금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7명.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많지 않습니다. 프로파일러는 많이 선발하지도 않고요. 네. 또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 선발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프로파일러는 모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년 초에 네네. 경찰청 이 공지란을 보시면
프로파일러 뭐 많이 안 뽑습니다. 뭐 10명 단위, 7명, 8명 단위 이런 식으로 필요한 수요만큼 네.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 보기에는 요즘 그냥 눈만 뜨면 강력 사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충분히 그 숫자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일단 그 숫자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더 늘릴 수 있다면 더 늘리는 게 맞겠죠. 네. 저는 가능하면 현장을 아는 그 일선 형사 출신들 수사관들을 선발해서 프로파일러 과정을 거치게 하면 보다 효율적이지 그렇죠.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제가 프로파일러 과정을 처음에 신설할 때는 일단은 이제 뭐 그 전공 학문을 가지고 선발을 했는데 해보니까 현장을 모르는 또 맹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하면 좀 늘리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막연히 아까처럼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좀 일하시던 분들 가운데 더 이제 뽑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군요. 처음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프로파일러를 처음으로 이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3910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아까 그 검녀인 그 PCLR 시험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그 유영철, 조두순 이런 사람들도 점수가 굉장히 높았겠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유영철은 제 기억에는 27점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5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저 사이코패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득점자인 건 맞습니다. 유영철이건 강호순이건 정남규건 이런 사람들 조두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이 검사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뭐 이런 건가요? 이거 자체를 이제 뭐 외국에서 만드는 그 사신문항의 그 문항이 있어요. 그 문항에 의거해서 이제 하는 건데 우리 여건하고 우리 걸로는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우리 쪽하고 맞추도록 이렇게 좀 조정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범죄 유형이나 이런 것도 다를 정서도 테니까.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그렇죠. 9011번님 그 PCRL인가요? PCRL 검사입니다. 일반인도 해볼 수 있나요? 이런 인터넷에 질문을... 들어가시면요. PCRL 검사라는 그 문진표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1번부터 쭉 20문항이 있으니까 본인이 체크해봐가지고 25점이 넘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꿈이 이게 갑자기 좀 직업의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꿈이 프로파일러인 청소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복준 위원님 말씀 듣다 보면은 참 이쪽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적합하다 보십니까? 일단은 성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관찰력이 좀 풍부한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분석적인 성향을 좀 가진 사람들이라면 프로파일러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사들이라든지 그 프로파일러가 하는 일 중인 그 일과 관련돼서 멋있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목숨을 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끼리는. 멋있다고 들어오시면 실패합니다. 목숨 걸고 할 생각으로 프로파일러도 지원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꼭 그게 적성에 맞고 하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전공 심리학하고 그다음에 사회학. 그 석사 이상 정도는 좀 봐둬두고요. 그다음에 틈이 나면 뭐 보호관찰소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청소년 면담 같은 거 하는 자원봉사 형태로라도 그런 이력을 쌓아두면 나중에 선발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경험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현장 경험. 9387번님 혼자 일하는데 무섭네요. 사실 이런 얘기 혼자 이렇게 집에 계시다가 들으면은 좀 무서워요. TV 같은 데서도. 송기현님 영화 양들의 침묵.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죠. 양들의 침묵에서 조디 포스터가 대표적인 프로파일러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맞습니다. 뭐 이 조디 포스터를 그 FBI가 지원해가지고 만들어준 주인공이죠. 사실 양들의 침묵이 나오면서부터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발달된 기법인가요? 그렇습니다. 1972년도에 미국 그 FBI 그 행동과학부 로버트 네슬러라는 그 수사관이 프로파일을 좀 시작한 거라고 봐야 돼요. 시조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유래했다.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 답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양성할 것 같다. 뭔가 좀 개선책이랄까? 뭐 조언을 좀 주시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뭐 네. 제가 지금 이제 경찰 현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조언 뭐 드려도 뭐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네. 초창기에는 프로파일러가 일단 필요해서 자격 요건만 가지고 특채를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판단할 때는요. 일선에서 현장을 너무 모른다는 맹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수사는 그건 수사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일선 수사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프로파일 쪽으로 좀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그 선발을 해서 양성을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네. 최세롬님 문자 주셨는데 선생님 말투가요. 백종원 선생님 같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프로파일러가 그런 의미였군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좋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